자, 오늘은 풀비린내에 대하여 나이덕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수필가가 쓴 작품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나이덕이라는 이름이 좀 들어봤다 하시는 분 있어요? 사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이분의 음지의 꽃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기도 했어요. 시로서 출제가 됐었는데 그 외에도 모두의 잠 같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 전국연합 환경평가로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시로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수필로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 위에다가 지금 하나의 이렇게 적었어요. 바로 경수필이라는 단어를 적었는데 여러분들 수필은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기억을 하라고 했지? 두 가지 키워드. 경험 깨달음, 경험 교훈 이런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앞에다가 수필 중에서도 무슨 수필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경수필. 예, 경수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벼울 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의 반대는 무거울 중이니까 또 어떤 수필도 있을까요? 네, 중수필. 우리가 신문 사설 같은 것에서 칼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신문은 모두가 알만한 좀 이슈화된 사건, 이런 사고, 사회적 현상 같은 경우에 대한 깨달음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칼럼, 중수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수필은 소재 부분에서 좀 가벼울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걸 글의 재료로 삼느냐? 바로 일상을 바로 재료로 담는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수필이니까 당연히 깨달음이 같이 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 깨달음을 담는 그런 수필을 우리가 경수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드문드문 이렇게 출제가 되는 편이기도 한데 수필이 출제가 될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중심 소재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해요. 중심 소재 찾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쓸모로서 적용을 시키느냐, 인간에게 이 깨달음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걸 얘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수필 문제는 크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수필은 주제를 잡아주는 게 그 어떤 갈래보다 중요하고 그 주제는 바로 이 소재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깨달음이 되겠더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가에 대해서는 아까 살짝 소개를 했는데 작가가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을 모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제목은 무조건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목 뭡니까? 풀비린내에 대하여. 비린내라고 하는 거 하자마자 여러분들 약간 거부감이 들 거예요. 비린내라고 한다는 건 비릿한 내음, 약간 비위에 역겨울 수 있을 만한 냄새를 비린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풀비린내라고 하는 거는 좀 생소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풀과 관련된 약간 비위 상하는 냄새에 대하여 라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당연히 들어가 보면 알겠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꾸솔윙이라고 하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자, 비엔날레 뭔가 예술 작품과 관련된 전시회를 굉장히 큰 규모로 하는 걸 비엔날레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봤대요. 그 옆에 나와 있는 이거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내가 뒤집을 수 있나? 오 이렇게 근데 화면 고정하고 그렇게 그것까지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할게. 빨리 해야 돼가지고 이거 해볼까? 형 이거 똑같은데? 여기서는 안 들어. 그렇구나. 에이. 예. 근데 문명의 이기엔 여러분들이 더 잘 아니까 제가 도움을 받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저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이 폭스바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양 자체가 약간 딱정벌레를 따고 온 비틀 이 모델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돌렸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바퀴도 빠지고 중요한 애들이 다 빠졌죠. 이렇게 빠져면서 얘를 여기 공중에다 매달아놔가지고 그네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기능은 당연히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감성적 기계라고 해서 마치 그네를 탈 때 우리의 감성 어린 시절의 그런 느낌을 자극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은 1965년 폭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타이어, 세시 등 완전히 제거하고 이 엔진이라고 하는 거는 출력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동력을 제공하는 거고 핸들은 이제 방향을 조정하는 거고 타이어는 당연히 굴러갈 수 있게 하니까 운송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제거했으니까 얘는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지금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거를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것만 있지만 사실 옆에는 주변물로 여기에서 빼낸 다른 부속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아마 전시를 한 것 같아요. 자,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서 그 감성적 기계를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 뒤집는 속성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게 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수필에서는 보통 어떤 경험을 가지고 깨달음을 끌어낸다고 했고 수능에서도 중심 소재에서 나오는 깨달음을 인간에게 적용한다라는 말씀을 바로 방금 전에 드렸죠. 여기에서 중심 소재가 뭐예요? 자동차가 바로 중심 소재입니다. 그럼 이 자동차를 관련돼서 어떤 내용을 인간에게 들려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자고 하자고요. 지금 우리 보면 이 자동차를 빗대어서 표현한 게 지금 달리는 무기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나왔어요. 달리는 무기. 왜 달리는 무기라고 했을까? 자, 한번 이렇게 빗댔으면 뭔가 여기에서 특별한 속성을 꺼내가지고 여기에다 연결 지은 거겠죠? 일단 달리는부터 한번 볼게요. 당연히 자동차는 달리는 운송수단이니까. 자,
이동수단이고 운송수단이니까 달리는이라고 했을 것 같고 무기는 왜 무기라고 할까? 위험해서. 그치. 이과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F는 MA라고 알죠? 뭐예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근데 사실은 자동차는 차체도 무겁거니와 또 실제로 속력도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고 실제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적인 측면에서 무기라고 하는 표현까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위험성, 이 위험성은 뭐하고 연결돼요? 무기하고 연결되고 이동 운송은 뭐하고 연결돼요? 달리는 하고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 편리와 불안도 당연히 이 두 가지 속성을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편리 그리고 위험성이라고 하는 불안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가지고 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생각이 별로 없었어. 장롱 면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 온 후로는 하나부터 10까지 내 손으로 다 해결해야 됐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됐다. 저 필요성에 따라서 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때만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정말 필요로 할 때만. 자, 지금 언제 이 자동차를 썼다고요? 쓰임새가 필요할 때만 썼어요. 그러나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났다. 자, 지금 보면은 내가 이 자동차를 쓰는 것이 한정적이야. 점점 확대되고 있어. 확장되고 있어. 확장되고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점점 이 자동차를 더 많이 쓰고 있는,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나도 모르게 더 의존하게 되는 이런 글쓴이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나를, 이거 체크하세요.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 여기에서도 차의 특성이 나오는데 이 차의 특성을 바로 그 밑에 있는 다른 사람의 표현을 인용을 해가지고 연결지어서 여러분하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민 탱스램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줄 그으세요.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준다고 말한 바가 있다. 근데 요거하고 내가 지금 같은 색깔로 지금 칠해놨는데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하고 한 3주 넘게 만났는데 제가 좀 젠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몰상식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해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몰상식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씩은 굉장히 터프하고 굉장히 좀 험한 말을 이렇게 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 것 같아요? 자동차? 집? 차? 맞아요. 지금 집하고 차하고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 진짜 엄청 젠틀하시고 예의가 있는 도덕 군자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동차 몰다가 위험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잖아.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차선 변경 확 해가지고 훅 들어온다거나. 그치? 그렇게 칼치기를 하면은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함 때문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욕을 안 하는 제가 왜 거기서 욕을 하게 되는 더 큰 이유가 있냐면 그 공간이 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욕을 해도 아무도 못 듣는다. 이것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내 공간이 침해당했다라고 하는 침범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불쾌감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는 여기다가 슬래시. 이거는 이동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밀폐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공간이라는 그런 특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마 쓴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속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있는 거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리고 밀폐된 이동수단이자 개인적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자,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에 움직일 수 있는 필요성.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위에 있는 애하고 연결을 했을 때 뭐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밀폐된 공간은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하고 연결될 수 있겠지. 그치? 공감? 오케이? 그러면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거는 이 에민 탱스텀이 말한 자동차 물건의 정의 어디에 할 수 있을까? 영토 밖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필요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여기서 질문할게요.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한시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은 것도 그럼 아늑한 자궁은 자 여기에 보면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특성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늑한 자궁은? 2번적인 특성. 훌륭해요. 2번적인 그런 부분으로 연결을 해주면 돼요. 내가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 이해해줘. 자, 그런데 같이 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모순된 욕망,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동수단으로서 영토 밖 이걸 한다고 한다면 특성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 공간으로서 영토 안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특성을 자동차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모순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특성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모순된 욕망이 모두 충족되는 공간이 뭐야? 자동차이고 이 글쓴이조차 처음에는 이 자동차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장롱 면허를 했지만 이러한 특성에 의존하게 됐다 안 됐다? 네, 됐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나만의 공간을 확보를 해주니까. 그렇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 수필은 경험의 문학이라고 했죠. 이 경험에서 또 뭘 끄집어내야 된다고 했죠? 깨달음을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갑니다. 이 당혹스러운 경험이 무엇인지를 한번 잡아볼게요. 당연히 당혹스러운 경험이면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나쁜 경험이에요. 선생님, 사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 배워야 할 것에서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면교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반면교사가 뭐예요? 안 좋은 거 보고 거기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막 맨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늦어? 맨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청을 해. 그럼 여러분은 그 선생님 보면서 뭘 배워야 될까요? 늦지 말아야겠다.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에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갑니다.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에 차표를 구할 수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당연히 자동차를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다음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 경험입니다. 자,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 이 경험인데, 이 경험을 계속 내려가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 잔뜩 엉겨 있었다. 얘가 뭐야? 왜 계속 미안해? 계속 가만히 있으면 그 뭘로 전환되냐면 지우개로 전환이 된다? 응? 그 두 번 터치하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바뀐 게 아니고 내가 이거 계속 건드려서 지금까지 바뀌었던 거구나. 개꿀. 개꿀. 그러니까 진짜네. 문명의 이기. 좋아, 아주 좋아. 야, 앞범퍼가 아니지? 야잣. 야잣. 한번 보자. 뭐야? 네네, 오케이. 이거 재밌네. 이거 쇼츠로 써봐야겠다. 네, 어쨌든 같이 보겠습니다. 푸르죽죽한 것들이 잔뜩 엉켜 있었다. 당연히 이게 뭐죠? 수많은 풀벌레들이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자,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하늘색으로 한 애들이 지금 그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지처럼 말이다.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대. 왜냐면 보통 벌레 너무 싫어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더 싫어하는 건 죽은 벌레라서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분 진짜 감성적인 분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문구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그러나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레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는 몸서리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자, 지금 왜 손을 씻고 또 씻었냐면 이 기억이 좋지 않은 기억이니까 이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진익해졌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 자, 살상의 경험. 여러분들, 나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벌레들이 내 차에 떼거지로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 충격을 받을까? 아니요. 지금 아무도 내라고 한 사람 없어요? 시인이니까 훌륭한 문학적 표현을 쓰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거를 살상의 경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남겨놓을까?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이분은 좀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근데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왜 이게 충격이었냐면 바로 여기에서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지. 이게 깨달음인 거야. 이게 깨달음. 자, 불편한 경험이었어. 이 살상의 경험. 근데 이게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 나이덕이라는 분 자체가 서정적이고 굉장히 생명을 중시하는, 생명을 또 그냥 바라본 게 아니고 모성애적으로 엄마로서 바라보는, 모든 생명을 자식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를 썼어요. 음지의 꽃도 그렇고 모디의 잠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시면 제비 둥지에 막 이렇게 제비 꼬맹이 애기들 막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엄마 제비가 날아와가지고 이 엄마 제비 좀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기 날개로 다 덮고 있어요. 덮어주고 있는데 거기 위에 못이 하나 박혀 있어. 엄마는 아기들을 이 날개로 감싸서 따뜻하게 감싸는 이 못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빠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아주 위태위태하면서 자는 모습이야.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버스 정류장에서 그 아빠가 사실은 실직을 해가지고 엄마가 돈을 벌고 있는데 이제 밤에 애들 데리고 엄마를 마중 나왔어. 이제 엄마가 내니까 애들이 엄마한테 달려가고 애들하고 엄마가 같이 걸어가는 길을 아빠가 뒤에서 터덕터덕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두 개의 시선으로 이렇게 두 개의 장면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현대 사회에서 각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이 제비가 뭐야 모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표현 굉장히 멋지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이 아마 이런 감상적으로 부분으로서 세상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근데 여기서 보면 풀비린내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 제목의 의미를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를 하는 편인데 그건 풀비린내에 대하여니까 풀비린내에 대하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풀비린내는 결국에는 누가 짓이겨져서 나는 냄새야? 풀벌레가 짓이겨져서 나는 냄새인데 뭐로 인해서 짓이겨졌지? 자동차 범퍼에 의해서 짓이겨졌지.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는 뭐가 되냐면 문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풀벌레가 바로 뭡니까? 생명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자각, 생명체를 파괴한 죄의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견의 천을 두리고 다녔다고 한다.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오히려 반감이 생길 것 같은데요. 여튼 자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상행위.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달리는 무기 혹은 아늑한 자궁이라고 이렇게 했을 뿐인데 지금은 이제 뭘로 정의를 하고 있는겨?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를 뭘로? 그치, 살상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자, 차를 유지하되, 이 태도 정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차는 필요악이죠. 예? 있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용하지? 이동하기 위해서. 근데 이 이동이라고 하는 게 문명의 이기라고 얘기하잖아. 이 이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 편리할 때 리자에 기계할 때 기계 기자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기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는 편리를 중요하게 여겨서인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고 의존도를 낮추자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사람의 뭐다? 정리다, 정리. 그래서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오를 수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아까 이 문명의 이기가 뭐라고 얘기했죠? 편안한 기계라고 얘기했죠. 편리함이 더 좋겠다. 편리함의 위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스마트폰도 편리해서 쓰잖요. 스마트하니까. 그치? 근데 이제 챗GPT 혹시 나는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 있어요? 뭘로 씁니까? 수행평가할 때 챗GPT 적극적으로 씁니까? 저도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대답을 얻으면서 굉장히 많은 발상적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챗GPT에 너무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행평가했을 때 그게 현규의 수행평가가 아니고 챗GPT의 수행평가가 되는 겨. 사실은 내 수행을 돕고 내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 게 아니고 주객이 전도된단 말이야. 나는 솔직히 핸드폰 없으면 불안하다 하는 사람 있어요? 왜? 저도 그래요. 저도 핸드폰 없으면 불안해요. 진짜 그래요. 사실 지금 내 엄청 불안한 게요. 수업 시간에 불안해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는 호주머니에 핸드폰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데 지금 내 핸드폰은 지금 나를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가 비어있어가지고 불안한겨. 근데 이런 불안 증세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 내가 핸드폰 주인이지만 사실은 나는 핸드폰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지. 그리고 아까 말한 인공지능이 그냥 도구로서만 사용된 게 아니고 나중에 자기 자아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강인공지능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 위험도가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는 게 없는겨. 있어요. 그래서 이 피비린내도 불러올 수 있다는 자각은 인간한테도 해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까지 확장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편리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의존도를 낮추려면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예찬자였고 인공적인 공간보다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 어떤 생태적인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자,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자, 여기 별표, 빨간 표로 별표한 거. 차를 소유하되 거기에 종속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종속되지 않는데? 의존을 줄이는데, 그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무언가 할 때 말이야. 특히 뭔가 서술형 답안을 만약에 작성해야 된다고 한다면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키워드를 사실은 어디서 찾는 게 가장 확실할까? 지문. 알겠니? 지문에서 찾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배경지식적인 갈래 특징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정리해준 그런 키워드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려요. 이런 아슬아슬한 주택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의식처럼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길 바랄 따름이다. 이 사람은 이 소중한 깨달음을 계속 간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도 글로 적어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는 겨.